자, 오늘 브라이언 쿡스 교수의 통찰을 빌려서 우주에 대한 정말 거대한 질문들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요, 시작부터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조그만 별 있잖아요. 저 별 하나가 우리 태양계 전체를, 그러니까 지구는 물론이고 저 멀리 목성까지 싹 다 삼켜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영 자리에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딱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지구는 당연하고요. 저 멀리 목성 궤도까지도 그 별의 불타는 표면 안쪽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이 정도 스케일의 거인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런 베텔게우스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이웃들은 또 어떤지. 먼저 우리 우주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스케일,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주적인 거인들에 비하면 작지만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천체는 뭐니 해도 바로 달이겠죠? 매일 밤 우리 머리 위를 지키는 저 달,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탄생 과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편의 우주 블록버스터 같아요. 약 45억 년 전, 그러니까 지구가 아주 어렸을 때 화성만한 크기의 어떤 행성이 갓 태어난 지구랑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 충격으로 어마어마한 파편들이 우주로 튀어나갔고 이게 지구 주위에 거대한 고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이 고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중력으로 서로 뭉치고 뭉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달이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의 왕 목성도 아직 비밀투성이입니다. 목성 중심부의 압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너무 압력이 세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마저도 원자핵이랑 전자가 분리돼서 뭐랄까 전기가 통하는 액체 금속 상태로 변해버릴 거라고 추측해요. 이건 지구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물질이죠. 자, 이렇게 우리 태양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걸 넘어서 이제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우리의 미래 터전으로 삼으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단연코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브라이언 콕스 교수는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금성은 너무 뜨겁고 다른 행성들은 너무 멀거나 춥고 현실적으로 인류가 제2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화성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겐 그곳에 갈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화성일까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해요. 생명과 문명의 필수품이죠. 둘째,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광물이 그 흙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그 물을 전기 분해하면 우리가 숨 쉴 산소는 물론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쓸 로켓 연료까지 현지에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화성이주 계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안전 제일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똑똑한 로봇 군단을 보내는 거죠. 이 로봇들이 가서 거주지, 발전소, 자원 채굴 시설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를 싹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면 그때 인간은 마치 잘 지어진 신도시에 입주하듯이 안전하게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돔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화성 표면을 우주복 없이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을까요? SF 영화에 맨날 나오는 테라포밍, 그러니까 화성을 제2의 지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긴 하지만요. 핵심은 이거예요. 화성 극지방에 얼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대기를 인공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인공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 전체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물이 녹아서 강과 바다를 만들고 마침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화성을 바꾼다는 이런 엄청난 계획도 결국은 우주가 정해놓은 근본적인 법칙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이 현실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즉 우주의 규칙서는 과연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우주에 관한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넓고 그 안에 별들이 무한히 많다면 우리가 밤하늘 어느 쪽을 쳐다봐도 시선 끝에는 결국 별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밤하늘은 별빛으로 대나처럼 환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걸까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 바로 13억 년 전 빅뱅이죠. 그래서 아주 먼 곳의 별빛은 아직 우리한테 도착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둘째,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데 이때 빛이 마치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파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조차도 진짜 시작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빅뱅이 빵 하고 터지기 바로 직전 정말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훨씬 더 짧은 순간에 우주가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에서 자목만한 크기로 폭발적으로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현실, 그 경계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가장 대담하고 경이로운 이론, 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이론이 우리를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어요. 바로 다중우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끓는 물에서 계속 물방울이 생겨나는 것처럼 영원히 팽창하는 어떤 더 큰 우주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부분적으로 멈출 때마다 새로운 거품 우주가 뿅 하고 탄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거품은 자신만의 빅뱅으로 시작된 완전히 독립적인 세계라는 거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보는 이 이조개의 은하를 품은 광활한 우주조차도 저 무한한 거품의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우주 중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스케일이죠. 이렇게 다중우주처럼 거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일 것 같았던 것의 운명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어요. 바로 블랙홀입니다. 모든 걸 삼키고 아무것도 뱉어내지 않을 것 같은 블랙홀조차도 결국엔 언젠가 자기가 삼켰던 에너지를 우주에 다시 돌려주고 사라지는 그저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블랙홀의 경계선,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아주 미세한 입자랑 반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그중 하나는 블랙홀 업으로 쏙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휙 탈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밖으로 탈출한 입자가 블랙홀의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훔쳐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수십억, 수조 년에 걸쳐서 반복되면 아무리 거대한 블랙홀이라도 결국에는 완전히 증발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이론으로 파헤치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눈앞에 둔 그런 기술적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백 광년 떨어진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행성의 대기 성분을 직접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다가 단순히 생명체의 흔적을 넘어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산업 오염 물질 같은 문명의 지문을 발견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